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미경이는 젓가락으로 조금씩 밥을 먹었다. 입맛이 없을 텐데도 그녀는 억지로 밥을 삼켰다. 옆에 앉아있는 최 선생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다. 반 공기도 안 되는 양을 깨작대고 있는 두 여자와 달리 나와 영성씨는 한 공기를 후딱 해치웠다. 포만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 생각만 들었다. 이 찝찝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선 담배를 피워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영성씨도 함께 움직였다. 최 선생이 우리의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영성씨가 잠깐 옥상에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겠다며 놀란 최 선생을 달랬다. 미경이는 약간의 동요도 없이 묵묵히 밥을 먹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깨작거리는 수준이지만 꾸준히 먹었다. 그런 그녀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었다. 의자를 뒤로 뺀 다음 뒤돌아섰다. 오빠, 미경이가 나를 불렀다. 좀비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흡연 습관에 대해선 잔소리를 늘어놔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옆에 있는 영성씨를 의식하며 그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옥상에 꼭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저기서 피워도 될 것 같아. 그녀가 베란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집에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면 옥상에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기꺼이 베란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최 선생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는 허락이 떨어지긴 했어도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최 선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경이는 확실하게 비흡연자였다. 그런 그녀를 위해 나는 거실 쪽 문을 닫고 나서 바깥쪽 창문을 활짝 열었다. 거실 쪽 문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담배를 한 개비씩 입에 물고 나서 불을 붙인 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식사를 마친 미경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선생도 일어나 팔을 걷어붙였다.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는 의사표시인 듯했다. 긴팔을 입고 있네요. 나는 최 선생이 입고 있는 옷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아보았다. 입고 있던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캐주얼이었다. 특이한 건 더운 날씨인데도 위아래 다 긴 옷이라는 점이었다. 맨살이 드러나는 옷은 입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장갑까지 끼겠다는 걸 겨우 말렸답니다. 고집이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낮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미경이는 식탁을 치우는 중이었고 최 선생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적어도 여기선 안심하고 팔을 걷어붙일 수 있었을 터였다. 최 선생이 왜 긴 옷을 고집했는지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전기가 들어온 게 너무 기뻤던 나머지 그녀를 깨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원하게 옷을 입고 있었죠. 아내가 남기고 간 옷이 꽤 많거든요. 식탁을 행주로 닦고 나서 미경이가 최 선생 옆으로 다가갔다.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진짜 친자매처럼 보였다. 영성씨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혹시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채널을 돌리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부녀회장의 다리를 뜯어먹고 있는 장면이 나왔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녀회장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엔 흔히 볼 수 있는 옷차림이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또다시 옷을 갈아입겠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작은 방은 아내의 드레스룸 같은 곳이에요. 문을 잠그고 한참 지난 뒤 방에서 나온 그녀는 정말 한겨울에나 어울릴 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더워서 쪄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공감이 갔다. 물론 그깟 옷 몇 벌을 더 껴입었다고 해서 그것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시소에 걸려있는 미군 같은 경우엔 옷 안쪽으로 아기 좀비가 들어가기도 했었다. 반팔을 입었느냐 긴팔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목숨을 보존하려면 최대한 그것들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어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괜히 깨웠다 싶었죠.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저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옷차림 문제에 대해서 영성씨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뒤 최 선생은 다시 잠을 잤다. 끔찍한 장면을 봤기 때문에 악몽을 꿀 수밖에 없었다. 우리 쪽 라인의 바리케이드가 무너져 좀비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의 악몽이었다. 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로만 치부하기엔 상황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최 선생이 꾸었다는 악몽이 실제로 벌어졌을 상황도 우리는 미리 생각해 놓아야 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당황하기만 하다가 결국 그것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었다. 식사 후에 담배 한 갭이 피울 여유도 지금은 사치일 따름이었다. 정 형사가 있는 곳에 상황이 어떠한지 문득 궁금해졌다. 한 모금 더 빨고 나서 꽁초를 창문 밖으로 휙 내던졌다. 이상현상이 있기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행동이었다. 영성씨도 나와 같이 창문 밖으로 꽁초를 내던졌다. 지금 무전기를 켜보죠. 나는 부엌에 있는 미경이를 들여다보며 영성씨에게 말했다. 20여 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나는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영성씨에게 19층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뒤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일어난 일이었다.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던 나와 달리 미경이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걸어가 밥통을 열었다. 당연하다는 듯 밥그릇을 2공기 더 챙겨서 밥을 담았다. 식탁 위에 2사람 몫을 더 갖다 놓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집 안으로 들어온 영성씨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보다 무전기 켜는 것에 관심을 더 기울였다. 나도 영성씨 곁에서 무전기를 내려다보았다. 밥보다 일이 먼저라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미경이가 나지막하게 식사부터 하자고 말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울림이 컸다. 우리는 장난을 치려다가 들킨 아이처럼 주눅든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먹는 동안에는 솔직히 무전기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문제점 같은 것도 그때만큼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행동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포만감하고는 다른 느낌이었다. 무전기에서 터져 나온 잡음이 머릿속에 떠오른 잡념을 없애주었다. 영성씨가 무전기의 발신 버튼을 눌렀다. 18층에 살고 있는 박영성입니다. 여긴 별일 없는데 그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버.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새어나왔다. 영성씨가 나를 보았다.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불길하게 이어지던 잡음이 사라졌다. 방어선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오버. 사람 목소리에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영성씨가 발신 버튼을 눌렀다. 무전기를 켜본 김에 연락해본 겁니다. 오버. 그러시군요. 이쪽은 뭐 별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버. 하지만 영성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다시 발신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지금 무전기로 말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버. 정 형사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도 눈치채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 형사도 사람인데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다른 사람과 교대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전에 뵌 적이 있죠. 오버. 다른 쪽 라인에서 정 형사를 만나러 왔다는 남자였다. 아울러 영성씨에게 무전기 배터리를 가져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도 했다. 영성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발신 버튼을 눌렀다. 배터리를 가져다 주기로 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오버. 영성씨는 그렇게 밤을 새우다가 새벽에 전기가 들어온 걸 알게 된 것이었다. 이민석이라는 남자가 헛기침을 내뱉었다. 정 형사님이 피곤하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보초를 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 형사는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다.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에 그가 나타났다면 무전기를 맡기고 빈집에 들어가 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영성씨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듯했다. 발신 버튼을 누른 영성씨가 옆에 있는 김상병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10초 정도 잡음이 새어나왔다.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전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잡음이 그쳤다. 김상병인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입니다. 오버. 영성씨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나도 고개를 저었다. 군대식 말투가 들리긴 했지만 방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상병이 아니라 이민석이었다. 발신 버튼을 누르는 영성씨의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장난합니까 지금? 오버를 붙이지도 않고 영성씨가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장난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진짜 김상병인데. 녀석의 목소리 뒤로 누군가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즉시 잡음으로 이어졌다. 심상치 않았다. 당장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았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유리를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던 미경이와 최 선생이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았다. 정형사 쪽 상황이 어떤지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올게. 미경이에게 말하고 나서 서둘러 영성씨를 따라갔다. 그는 벌써 신발을 신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오빠? 현관으로 달려간 나에게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돌아보았다. 미경이에게 달라붙어 있는 최 선생이 소리 죽여 울먹였다.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밖으로 나간 영성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미경이에게 문단속 잘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서 나도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왔다. 그 새끼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층수 표시등을 올려다보며 영성씨가 말했다. 그 녀석으로 인해 무슨 일이 터졌다는 걸 영성씨는 기정사실화했다. 안에서 문을 닫은 뒤 잠금 장치를 잠그는 소리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나도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다. 너무 섣부른 판단은 아닐까요? 저도 첫인상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엔 그런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영성씨가 닫힌 버튼을 눌렀다. 덜커덩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몇 층에서 내릴까요? 쓸데없는 의견에 토를 달 여유가 없다는 듯 영성씨가 나를 보며 질문을 던졌다. 고민해봐야 할 문제였다. 우리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참에 방어선을 만들어 놓았다. 그곳에 쌓아놓은 바리케이드가 혹시라도 무너졌다면 2층에서 내리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고민 끝에 나는 5층에서 내리자고 말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생각했던 건 3층이지만 철호 씨 의견과 절충해서 4층으로 합의를 보도록 하죠. 층수 문제로 길게 시간을 끌 여유도 없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영성 씨는 4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도 예전엔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성 씨가 예전이라고 말해서 그런지 이상현상이 일어난 게 엄청 오래된 일인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지금은 예전과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전엔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참하게 허물어지는 걸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말끝에 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말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 현실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로선 결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어느덧 8층을 지나고 있었다. 낯선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친절은 이제 기대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언제는 우리가 그렇게 친절했나 싶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칠 때마다 먼저 아는 체하던 영성 씨가 나는 무척 부담스러웠었다. 가벼운 눈인사뿐이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미는 친절을 쉽게 받아들이기엔 불신의 벽이 너무나 높았다. 지금도 그와 나 사이엔 벽이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견고한 편은 아니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영성 씨였다. 그런 그가 나에게 아무도 믿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이었다. 4층에 도착했다는 걸 알리는 소리가 난 뒤 문이 열렸다. 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바짝 긴장했다. 뒷모습이지만 영성 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열린 버튼을 누른 채 먼저 바깥을 살폈다. 어깨 너머로 나도 바깥을 내다보았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는 영성 씨를 따라 나도 걸음을 옮겼다. 기다렸다는 듯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문 채로 아래를 향해 내려갔다.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무척이나 귀에 거슬렸다.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3층으로 내려갔다. 별다른 이상은 없는 듯했다. 바리케이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2층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처음보다는 많이 가벼워졌다. 계단참을 지날 때 영성 씨가 목을 가다듬었다. 정 형사에게 우리가 왔다는 걸 알리는 신호였다. 정 형사님, 저희가 왔습니다. 영성 씨가 말하며 2층으로 내려갔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곳은 바리케이드 바로 앞이었다. 1층과 2층 계단참으로 그가 발길을 돌렸다. 급하게 숨을 내뱉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뭔가를 보고 놀랐다는 의미였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서 나도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머뭇거리는 듯하면서 약간 멍한 표정으로 앞을 보던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표정에서 절망감이 묻어나왔다.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를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분명 좋은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다. 나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내려갔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낯선 사람을 믿어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2층으로 내려가 영성 씨 옆에 나란히 섰다.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김상병이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언뜻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가슴 부위에 나 있는 총상이 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죽은 걸까요? 내가 말하면서도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에 있나 싶었다. 입을 굳게 다문 영성 씨가 김상병에게 다가갔다. 그 앞에 쪼그려 앉은 뒤 목 부위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10초 정도 그렇게 있다가 콧구멍 앞에도 손가락을 갖다 댔다. 두 가지 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손가락을 오므리더니 주먹을 쥐기가 무섭게 소리를 내질렀다. 비명 같은 포효가 길게 이어졌다. 김상병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짜증나기 때문에 저러는 것인지 나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어쩌면 그 모든 것 때문인지도 몰랐다. 중요한 건 일이 터졌다는 점이었다. 김상병이 갖고 있던 소총은 물론이고 탄띠도 보이지 않았다. 함께 이곳에 있어야 할 정 형사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엔 이민석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문제의 답은 그 녀석이 갖고 있을 것이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민석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위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계단으로 올라갔을 것이었다. 그 새끼를 당장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성 씨가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어선 바깥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설령 그것들이 들어와 있다 해도 바리케이드가 쉽게 무너질 리는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4층에 멈춰 있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바리케이드를 꼼꼼하게 살펴본 영성 씨도 계단참에서 2층으로 올라왔다. 2층은 안전을 위해 양쪽에 있는 집을 모두 비워놓았다. 원래 한 집은 빈집이었고 다른 집에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위층에 있는 다른 집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곳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잘못 들었겠지 싶으면서도 나는 소리가 들린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있는 문이 쇳소리를 내며 열렸다. 힘겹게 문을 열고 나온 건 정 형사였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영성 씨가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부축해 주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축을 받은 정 형사가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맥없이 무너졌다. 숨을 헐떡이고 있는 정 형사를 문에 기대놓은 뒤 영성 씨도 그 앞에 주저앉았다. 쪼그려 앉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정 형사가 앓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입가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성 씨가 묻자 정 형사는 대답 대신 중지와 검지를 펴서 입 앞으로 가져갔다. 담배를 피울 때 취하는 행동이었다. 나는 잽싸게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담뱃갑과 라이터가 들어있었다. 정 형사 입에 담배를 물려준 뒤 불을 붙였다. 한 모금 길게 빨고 나서 정 형사가 연기를 내뿜는가 싶더니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입에서 피가 튀어나왔다. 젠장, 이제 나도 볼장 다 본 것 같습니다. 콜록대며 그가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2층에 내려와 있었다. 나는 계단에 앉아서 그를 보았다. 일이 요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간밤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바리케이드로 쌓아놓은 물건들을 정 형사는 가볍게 흔들어 보았다. 꽤 견고하게 쌓아놓았기 때문에 웬만한 힘이 아니고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믿어도 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담배가 한 개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찌그러진 담배를 손으로 잘 편 다음 입에 물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데 김상병이 빈집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그냥 좀 쉬라니까 왜 나왔어? 정 형사의 말에 김상병이 하이바를 벗었다. 해가 떨어져도 집 안은 여전히 무더웠다. 가을에 문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낮에 더위를 식힐 수 있겠지만 낮은 층수에서 창문을 여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2층은 19층과 여러모로 상황이 달랐다. 안은 더워서 말입니다. 차라리 여기가 더 시원하지 말입니다. 그가 계단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전기가 나가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켤 수가 없었다. 설령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선풍기는 모르겠지만 에어컨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다. 상대적으로 전기 소모가 많은 에어컨 때문에 또다시 정전이 될지도 몰랐다. 이래저래 시원한 곳을 찾기 위해선 복도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이바를 옆에 놓아둔 김상병이 우도 단추를 서너 개 풀었다. 김상병, 보는 눈도 없는데 상의는 확 벗지 그래? 덥다며. 우도 윗부분을 잡아 펄럭이고 있는 그에게 정 형사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참을만 하지 말입니다. 입고 있겠다는 걸 굳이 벗으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었다. 정 형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아무래도 바깥과 가깝다 보니 시체 썩는 냄새가 슬슬 올라왔다. 살인 현장에서 맡아보았던 죽음의 냄새가 떠올라 팔에 소름이 돋았다. 깊게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코로 내뿜으며 정 형사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뭔가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길게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그것은 좀비였다. 만약 사람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거침없이 걷지 못했을 것이었다.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이라도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담배를 피우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정 형사가 무전기를 꺼냈다. 문득 위쪽 상황이 궁금했다. 별일은 없겠지만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발신 버튼을 눌러서 영성 씨를 부르려 할 때였다. 저기 정 형사님, 김상병이 할 얘기가 있다는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었다. 정 형사는 그의 말을 먼저 듣기 위해 버튼에서 손가락을 댔다. 무슨 일인가? 정 형사가 묻자 김상병은 무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문제를 꺼냈다. 지금쯤이면 배터리가 거의 닳았을 거라며 일단 무전기를 꺼놓는 게 좋을 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체할 배터리가 있냐는 질문에 김상병은 건빵주머니를 가리켰다. 주머니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상황이 그렇다면 더더욱 한 번쯤은 연락해봐야 했다. 발신 버튼을 눌러 영성 씨를 불렀다. 위쪽 상황이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오버. 발신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자 영성 씨는 다른 쪽 라인에서 정 형사를 만나러 누군가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누군지 바꿔달라고 말한 다음 기다렸더니 이민석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솔직히 반가운 목소리는 아니었다. 다른 쪽 라인에서 만난 이민석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사기꾼 스타일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것 같지만 화려한 말발과 호감 가는 외모로 사람을 홀린 뒤 뒤통수를 때리는 유형의 사기꾼을 연상케 했다. 이상현상이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이민석은 아주 짧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순간을 넘기고 그가 생각해낸 직업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다. 대답하는 데 있어서 당황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직업이었다.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주절주절 늘어놓는 얘기를 정 형사는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런 정 형사와 달리 일반 사람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모양이었다. 대표로 그를 여기에 보낸 상황이 그걸 입증하는 증거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 형사는 자세한 얘기는 내려와서 말해달라고 한 뒤 영성 씨에게 김상병이 말한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서 새 배터리를 이민석 편으로 올려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통신을 끝내고 나서 정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화장실에 갔다가 밑을 닦지 않고 나온 듯한 찝찝함이 느껴졌다. 이대로 그냥 무전기에 전원을 끄기엔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게 뭔지 기억나지 않았다. 눈살을 찌푸리며 정 형사가 담배를 깊게 빨았다. 정 형사님, 다른 곳에도 배터리 문제를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김상병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정 형사는 왜 찝찝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부녀회장 쪽과 이 소장 쪽하고도 연락을 해봐야 했다.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전기밖에 없었다. 일단 부녀회장 쪽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주파수를 돌렸다. 해당 주파수에서 발신 버튼을 눌러 상대방을 불렀다. 그쪽에 가 있는 박 병장이 연락을 받았다.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군 2명과 카투사 1명이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버. 정 형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박 병장이 간략하게 얘기해 주었다. 이 아파트 주민인 카투사가 이상현상이 벌어진 이후에 미군 2명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다는 얘기였다. 바깥 상황에 대해선 들은 거 없나? 오버. 약간 들떠있던 박 병장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박 병장에 의하면 거의 모든 도시가 이상현상으로 인해 마비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라 전체가 피로 물들어버렸다는 얘기에 정 형사도 기분이 침울해졌다. 마지막 한 모금을 빨고 나서 담배를 바닥에 버렸다. 아무튼 저희는 그쪽으로 가보려 합니다. 오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정 형사는 이유를 물었다. 부녀회장이 있는 곳은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래층에 있는 방어선은 가까스로 지키고 있지만 위층은 좀비들의 공격을 받아 또 다른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쪽 라인을 통해 좀비들이 들어왔고 그것들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부녀회장이 있는 쪽 라인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그곳에 계속 남아있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안전하다는 보장 또한 없었다. 정 형사로선 그쪽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무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문제를 상기시켜준 뒤 통신을 마쳤다. 이 소장 쪽은 어떤 상황인지 걱정되었다. 그쪽으로 주파수를 맞춘 다음 발신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을 반복해서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정 형사가 김상병을 보았다. 입을 굳게 다문 김상병과 눈이 마주쳤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2명씩 3개의 조로 나눴던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들의 최우선 임무는 민간인 보호였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눠야만 했다. 그쪽은 끝난 것 같지 말입니다. 김상병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전우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울컥하고 슬픔이 올라왔을 터였다. 정 형사도 비슷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데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들리시오, 오버. 이 소장이었다. 정 형사가 얼른 발신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이 소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언뜻 듣기엔 흐느낌 같기도 했다. 모두 죽었소. 그 괴물들한테 모두 당하고 말았단 말이오. 젠장. 오버 대신 젠장으로 말을 끝마쳤다.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듯 정 형사는 발신 버튼 누르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김상병이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김상병에게 정 형사가 무전기를 건네주었다. 말없이 무전기를 건네받은 김상병이 발신 버튼을 눌렀다. 지금 계신 곳은 어딥니까? 오버. 곧바로 응답이 오지는 않았다. 잡음을 들으며 둘은 무전기를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몇 분쯤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슬슬 포기하려던 순간에 잡음이 사라졌다. 그건 상대방이 발신 버튼을 눌렀다는 의미였다. 일단 이 소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야 구하러 갈 수 있었다. 어쩌면 부녀회장 쪽에 와 있다는 미군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김상병은 생각했다. 제발 그때까지 무사히 숨어 있기를 바라며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빨리 말하세요. 빨리. 김상병이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비명 뒤에 나온 건 무언가가 찢겨지고 부러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만으로도 끔찍했다.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다. 정 형사와 김상병은 다른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다. 위에서 내려온 이민석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건 또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입니까? 그가 인상을 찌푸렸다. 김상병이 주파수를 원상태로 돌렸다. 끔찍한 소리가 사라지고 잡음이 들려왔다. 정 형사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건물에서 들려온 소리야. 정 형사가 말하자 이민석이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진짜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기꾼 기질을 발휘해 연기를 한 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애써 관심을 돌리면서 정 형사는 팔짱을 풀었다. 이민석은 계단 난간을 붙잡아 겨우 중심을 잡았다. 결국엔 우리도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겠죠? 이민석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 말투에 신경을 쓰면서 정 형사는 계단 위로 올라갔다. 김상병은 무전기를 쥔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계단 위에서 상황을 둘러본 정 형사가 일단 이민석을 챙기기 위해 부축해 주었다. 여기보다는 집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빈집으로 데리고 간 뒤 그를 소파에 앉혔다. 김상병 말 맞다나 바깥보다 집 안이 더 더웠다. 베란다 문까지 닫아놓은 상태라 더위가 심했지만 쓰러질 듯 휘청거렸던 걸 감안하면 맨바닥보다는 소파가 나을 것 같았다. 정 형사님, 물을 가지러 가던 정 형사가 뒤돌아보았다. 너무 더운데 창문 좀 열면 안 될까요? 설마 그놈들이 기어서 올라오진 못할 텐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정 형사는 다시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냄새는 기어서 올라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야. 그의 말을 들으며 이민석이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두워서 어차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군데군데 켜놓은 촛불은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직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다. 정 형사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음식 썩는 냄새 정도는 참을만 하지만 시체 썩는 냄새는 정말로 참기가 힘들 거야. 물통을 꺼낸 그가 냉장고 문을 닫았다. 아무리 꽉 닫는다고 해도 약간의 틈새는 있게 마련이었다. 이민석은 음식이 썩는 듯 퀴퀴한 냄새를 맡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나서 무슨 일로 이곳에 오게 된 건지 정 형사가 물었다. 위에서 했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꺼내면서 그는 부엌을 살펴보았다. 빈집이지만 부엌에 있는 물건은 그대로인 듯했다. 다행이라고 여기며 그는 이야기를 마쳤다. 그런 일이 있었군. 고개를 끄덕이며 정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벌써 음식 문제로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면 머지않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것이었다. 정 형사는 이민석에게 쉬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 김상병과 이 문제를 논의해봐야 했다.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진다면 좀비 문제보다 더 심각해질지도 몰랐다. 정 형사가 김상병을 불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김상병이 물으며 정 형사에게 무전기를 던져주었다. 질문을 하긴 했지만 표정엔 어떠한 호기심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만사가 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무전기를 바지춤에 꽂아놓은 정 형사가 김상병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을 보자 정 형사도 의욕이 떨어졌다. 말해봐야 지금 당장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정 형사는 내일 말해주겠다고 한 뒤 바리케이드를 살폈다. 김상병은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김상병을 뒤로 한 채 정 형사는 이민석이 쉬고 있는 빈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과자 부스러기라도 찾아서 요기를 하고 싶었다. 아까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시리얼을 본 기억이 났다. 거실로 들어선 정 형사가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그릇 먹지 않겠느냐고 이민석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이민석이 식칼로 정 형사의 등을 찔렀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난데없는 공격에 정 형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칼날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그는 휘청대는 다리로 뒤돌아섰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민석이 그의 배를 향해 또다시 칼을 휘둘렀다. 칼날이 배 안으로 쑥 들어왔다. 기집애처럼 비명 같은 걸 지르진 않겠죠, 정 형사님? 이민석이 칼자루를 놓았다. 비틀거리며 소파 쪽으로 뒷걸음치는 정 형사를 확인하고 나서 이민석이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일부러 다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소파에 주저앉은 정 형사는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이민석이 잽싸게 움직여 소파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에 걸터 앉았다. 정 형사가 이민석을 보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혹시 담배 갖고 있나? 이민석이 바지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빳빳한 재질로 만들어진 종이상자가 마구 찌그러져 있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다행스럽게도 온전한 상태였다. 두 개비를 빼낸 이민석이 하나는 정 형사에게 건네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피우려고 입에 물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담배를 빨았다. 연기가 금세 허공으로 퍼져 나갔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실내에서 금연을 하자는 아름다운 규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이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마음껏 규칙을 깨고 있었다. 놈은 그렇게 규칙을 깨면서 일종의 희열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흰자위를 희뜩하게 내보이며 콧방울이 찌그러질 정도로 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희열감만으로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정 형사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그 아름다운 규칙 때문에 담배 한 대 피우려면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서건 밖에서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담배 한 대 피우려는 건데 말입니다. 정 형사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여전히 통증은 느껴졌지만 처음 공격당했을 때하고는 다른 통증이었다.
아프긴 하지만 익숙해진 느낌이었다. 그 익숙함이 그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 담배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실내 금연과 같은 규칙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다. 아름다운 규칙이라고 말했던 이민석은 어느새 족같은 규칙이라고 바꿔 말했다. 담배를 피우려면 옥상으로 쫓겨나야 했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민석을 향해 정 형사가 손바닥이 보이도록 손을 내밀었다. 할 얘기가 있다는 의사표시였다. 놈이 입을 닫고 왜 그러냐는 듯한 시선으로 정 형사를 쳐다보았다. 자네 말이야,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이 뭔가? 그의 질문에 이민석이 피식 웃었다. 어두운 가운데 촛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놈의 얼굴엔 악마의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정 형사는 소름이 돋았다. 악마가 정 형사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우리 쪽 라인에 오셔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을 하셨죠. 신의 분노가 무엇인지 아냐고. 손을 내린 정 형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석이 그런 그의 얼굴에 대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힘없이 콜록대는 정 형사의 입에서 피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일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놈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게 말투에서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정 형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민석은 어깨를 으스케 보이곤 뒤로 물러났다. 어쩌면 이 이상현상이라는 게 정말로 신이 인간에게 내린 분노일지도 모르죠. 위에서 내려다보기에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했겠습니까? 이민석이 손을 뻗어 칼자루를 쥐었다. 흠칫 놀라는 정 형사의 반응과 상관없이 놈은 배에서 칼을 빼냈다. 칼 덕분에 그나마 출혈이 덜하다가 칼이 뽑히자마자 쏟아지듯 피가 흘러나왔다. 정 형사는 본능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부위에 손을 갖다 댔다. 그 이상현상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양심이 있다면 이 정도에서 적당히 멈출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낌새는커녕 상황은 자꾸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 형사 당신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사소한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즉각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충돌이 음식 문제로 인해 생기리라는 걸 당신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대꾸할 기운도 없었다. 정 형사는 말 그대로 축 늘어졌다. 어느 누가 와서 건드려도 꼼짝하기가 싫었다. 그런 상태인 걸 눈치챈 이민석이 그의 권총을 손쉽게 빼앗았다. 또 다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하는 겁니다. 이민석이 권총에 들어있는 실탄을 확인했다. 몇 발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엔 충분했다. 처음부터 내 도움 따윈 바라지도 않았다는 얘기군. 정 형사가 꺼져가듯 작은 목소리로 놈에게 말했다. 이민석이 어깨를 으쓱거렸다. 우리 쪽 사람들은 당신이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케이드 작업도 때마침 하려던 찰나에 당신이 왔던 것이죠. 경찰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결했나? 질문을 던지고 나서 정 형사는 숨을 급하게 내쉬었다. 배에서 흘러내린 피가 소파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혈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군요. 놈이 권총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총구 방향이 놈의 머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싸움을 벌인 두 집안 중 햄을 갖고 있던 아줌마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아줌마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쪽 규칙은 위험 요소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이 밝혀지자 임신한 아줌마의 남편도 등을 돌리더군요. 덕분에 일을 수월하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이죠. 놈의 얘기에 정 형사는 할 말을 잃었다. 세상은 변했지만 인간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멍청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이민석이 권총에 실탄을 장전했다. 이 전쟁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척후병입니다. 적지에 몰래 침입해서 정찰 및 탐색을 하는 것이 제 임무죠. 놈은 말하면서 소파에 있는 쿠션을 집어들었다. 정 형사는 그 쿠션이 소음기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걸 알아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김상병이 되리라는 것도 어렴풋이 예상했다. 김상병이 갖고 있는 소총과 탄띠를 그냥 두고 갈 놈이 아니었다. 식칼을 허리띠에 끼워놓고 나서 놈이 현관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가 다시 뒤돌아섰다. 뭔가 깜빡했다는 표정으로 놈이 정 형사를 향해 권총을 겨눴다. 무전기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총구를 들여다보면서 정 형사가 바지춤에 꽂아놓은 무전기를 꺼냈다. 등에 입은 상처 때문에 움직이기가 불편했다. 앓는 소리를 내는 그를 보며 이민석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꼼지락대는 모습이 하도 웃겨서 그만. 놈을 향해 있는 힘껏 무전기를 집어던졌다. 의도했던 것과 달리 받기에 좋은 속도로 무전기가 날아갔다. 무전기를 챙긴 놈이 총구를 거두었다. 당장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쪽에 있는 누군가한테 발견된다면 이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놈이 발길을 돌렸다. 정 형사는 필터까지 타버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다. 쿠션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다 해도 희미하게나마 총성은 들릴 것이었다.
바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갑자기 주위가 밝아졌다. 전기가 들어왔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희미하게 총성이 들려왔다. 그건 소총에서 날 수 있는 정상적인 크기의 총성이 아니었다. 또 다른 전쟁은 결국 벌어지고야 말았다. 정 형사는 더 이상 담배를 빨지 않았다. 곁에 있는 영성 씨가 그의 입에 물려있는 꽁초를 빼주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정 형사를 다시 똑바로 앉히려는 생각이 영성 씨에겐 없는 듯 보였다. 모로 누워있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기만 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었다. 저기 영성 씨, 위층으로 빨리 올라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계단에 앉아있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견을 제시했다. 정 형사가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옥상 문을 빨리 잠가야 했다.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이민석 일행이 다시 이곳으로 온다면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정도 일을 벌였다면 다른 쪽에 가 있던 군인의 소총도 이미 빼앗았을 것이었다. 정 형사 성격이라면 이민석 일행한테도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을 테고 그 정보엔 군인들의 배치 상황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었다. 놈의 말대로 이건 전쟁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란 족속이었다. 영성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집 안으로 향해 있었다. 나도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실에서 현관문을 따라 바닥에 피가 점점이 떨어져 있었다. 죽음을 앞둔 정 형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정 형사를 위해 나는 속으로 명복을 빌어주었다. 영성 씨가 갖고 있는 무전기에서 잡음이 새어나왔다. 어떻게 할까요? 그쪽에 우리가 먼저 연락을 취해볼까요? 잡음이 새어나오는 무전기를 보면서 영성 씨가 말했다. 지금 들리는 잡음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는 잡음이었다. 나는 그런 잡음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쪽과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 또 하나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런 내 생각을 말하자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주었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 내려와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9층 버튼을 눌렀다. 닫히는 문틈으로 정 형사와 김상병이 내다보였다. 이 미쳐버린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말없이 층수가 바뀌는 것을 올려다보았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두 사람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앞으로 이민석 일행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살면서 사람을 때려본 경험이라곤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술에 취해 기억도 가물가물한 10여 년 전 일이었다. 대학생 신분으로 생애 첫 MT를 가게 된 날이었다. 중고등학생 때 호기심으로 몇 번 마셔본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선배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다. 보아하니 술을 잘 받는 체질인 것 같다는 선배의 말에 나는 술 마시는 속도를 몇 단계 높였다. 쌓이는 술병만큼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항상 그 정도 됐을 때 일어나곤 했다. 인사불성이 된 선배가 여자 후배를 괴롭혔다. 여자 후배는 나와 같은 새내기였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술을 잘 마시지 않았다.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도 한두 잔 마시곤 그만이었다. 어렵게 거절하고 나면 또 다른 선배가 나타나서 그 친구를 괴롭혔다. 특히 인사불성이 되었던 선배는 집요할 정도로 끊임없이 술 마시길 그녀에게 요구했다. 그 모습이 정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여자 후배에게 손찌검을 한 것이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그 친구는 꽤 예쁜 편이었다. MT에 참가한 남자 하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을 정도였다. 그런 친구에게 손찌검을 한 녀석은 졸업 학년 선배였다.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긴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을 때였다. 그 녀석 못지않게 술에 취한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억이 맞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녀석한테 성큼성큼 걸어갔을 것이었다. 황당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던 녀석에게 선전포고도 없이 발길질을 날렸다. 턱을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진 녀석의 몸에 올라탄 뒤 나는 되는 대로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솔직히 그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한 짓은 아니었다.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 친구하고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친해진 적도 없었다. 선배는 그날 코뼈가 부러졌다. 구급차는 불렀지만 경찰은 부르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앞으로 절대 술 마시고 싸움 같은 건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아무리 나쁜 녀석이라도 사람을 때린다는 게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 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었다. 괜히 끼어들었다간 나만 골치 아파진다는 걸 이미 경험해봐서 알고 있었다. 웬만한 일은 그냥 피하는 편이었다. 그렇게 10여 년을 살아왔다. 이젠 그 태도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은 그냥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했다간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도 몰랐다. 총으로 위협하며 집에 있는 음식을 싹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두 손 놓고 굽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몸으로 직접 부딪혀야 했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층수를 확인해 보았다. 이제 겨우 13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음을 느끼며 입맛을 다셨다. 덜커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한 번 더 덜커덩하더니 엘리베이터가 멈춤과 동시에 불도 나가버렸다. 또다시 정전이 된 것이었다. 젠장 정전인 것 같죠? 영성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한 뒤 라이터를 꺼냈다. 날이 밝은 뒤라서 손전등을 챙겨오지 않았다. 작은 불빛이라도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라이터를 켜자 문 앞에 서 있는 영성 씨가 보였다. 그는 문을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라이터로 주위를 밝혀놓은 뒤 나도 문에 매달렸다. 이를 악물고 문을 잡아당겼다. 라이터 끄고 두 손으로 달라붙어요. 마침 라이터가 뜨거워져서 불을 꺼야 했다. 다시 찾아온 암흑 속에서 우리는 젖먹던 힘까지 짜냈다. 영성 씨는 왼쪽 문에 매달려 있었고 나는 오른쪽 문에 매달려 있었다.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인간의 힘으로 제어하려는 불가능한 시도가 어둠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힘껏 잡아당기다가 숨을 몰아쉬고 나서 다시금 문에 매달리길 몇 차례 반복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남아있는 힘을 전부 다 짜내려고 애를 썼다. 손바닥이 아리도록 이를 악문 채 문을 잡아당겼지만 젠장,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었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숨을 몰아쉬며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앞에 있는 영성 씨도 나와 같이 바닥에 앉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불을 밝히기 위해 주머니에서 다시 라이터를 꺼냈다. 라이터를 켜려는데 영성 씨가 먼저 불을 밝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문의 등을 기대고 있었다. 언뜻 죽은 정 형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눈살을 찌푸리며 나는 맞은편 벽으로 엉덩이를 질질 끌고 갔다. 문을 열어보겠다고 용을 썼던 탓인지 일어설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네요. 이 정도 힘을 썼다고 벌써 지쳤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쇠라서 그런지 등으로 찬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중요한 문제점을 하나 잊고 있었다. 영성 씨, 덥지 않으세요? 사방이 다 막힌 곳이라서 그런지 더 더운 것 같네요. 옷이 땀으로 젖어버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린 상황에다가 더위하고도 싸워야 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렸을 정도로 나는 정신이 없었다. 영성 씨가 고개를 들면서 라이터를 껐다. 이번엔 내가 라이터로 불을 밝혔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저기를 열고 잘도 빠져나가던데 정말 열릴까요? 그의 시선을 따라 나도 고개를 들었다. 천장 한쪽에 사람 한 명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쪽문이 달려 있었다. 글쎄요, 시도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느 뭐로 보나 문이 틀림없었다. 문은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이 확실하다고 여기면서 몸을 일으켰다. 영성 씨도 내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시에 팔을 들었다. 문을 향해 최대한 손을 뻗어보았지만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는 가까스로 닿을 듯 말 듯했다. 열기 위해 힘을 주려면 거리를 확 좁혀야 할 필요가 있었다. 팔을 내리면서 영성 씨가 나를 보았다. 제가 목마를 태워드리죠. 가타부타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그가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이민석이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우리 집에 들러서 무슨 짓을 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최 선생과 함께 있다고 해도 어차피 여자만 둘이었다. 무기를 갖고 있는 이민석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든 벌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빨리 타요. 이렇게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맞는 얘기였다. 나는 즉시 그의 어깨에 올라탔다. 영성 씨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힘겹게 일어나는 걸 느끼며 나는 천장에 달려있는 문을 보았다. 주먹으로 쪽문을 칠 수 있는 거리로 좁혀졌다. 됐습니다. 이제 문을 주먹으로 쳐볼게요. 있는 힘껏 칠 필요는 없었다. 일단 문의 개폐 여부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적당히 힘을 줘서 주먹으로 쪽문을 쳤다. 덜컹거리면서 문이 위로 들썩거렸다.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나는 한 번 더 세게 쳐보았다. 귀퉁이에 있던 나사 같은 물체가 빠지는가 싶더니 엘리베이터 위로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뭡니까? 문이 열린 건가요? 영성 씨의 질문에 나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해 주었다. 아직 확실한 건 알 수 없었다.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었길 바라며 나는 두 손으로 쪽문을 밀어보았다. 제법 묵직한 쇳덩어리가 위로 올라갔다. 그 상태로 나는 문을 확 열어젖혔다. 문을 연 것 같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당장 전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알겠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 위에 팔을 걸쳐 놓았다. 아래에 있는 영성 씨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간 뒤 위에 올라섰다. 불이 꺼져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엘리베이터 안보다는 희미하게나마 주위가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여러 장치가 무더운 날씨답지 않게 냉기를 내뿜고 있었다. 나는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뭐가 좀 보입니까? 영성 씨의 목소리를 따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라이터로 불을 밝혔다. 특별한 건 보이지 않네요. 말한 다음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여기며 나는 무릎을 폈다. 아직은 위급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조짐은 없었다. 희미하게 주위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시야를 확보하려면 밝은 빛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밝혔다.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기계장치와 쇠줄이 불빛을 받아 더욱더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것들을 피해 조심조심 움직여서 뒤돌아섰다. 엘리베이터 문을 볼 수 있는 방향이었다. 문에서 많이 떨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라이터를 앞으로 내밀어 보았다. 엘리베이터 문 아랫부분이 가슴에 닿았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영성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가 말했다. 그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아래에 있는 영성 씨가 팔을 들었다. 나는 배를 깔고 엎드려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껏 해보지 않은 짓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속으로 삼키며 그를 들어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영성 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발이 지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자마자 손을 뻗어 문의 가장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를 끌어올렸고 영성 씨는 위로 올라오려고 팔과 어깨에 힘을 실었다. 끌어올리는 힘과 위로 올라오려는 힘이 하나가 되었다. 영성 씨가 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상체를 내밀었다.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성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몸에서 손을 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라이터로 불을 밝혔다.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했다. 문은 이중으로 여닫히는 구조였다. 엘리베이터 자체에 있는 안쪽 문과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바깥쪽 문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었다. 우리 둘 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안쪽 문을 열기 위한 시도는 이미 해보았고 실패로 끝났다. 이제 바깥쪽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영화를 떠올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라와 봤지만 이것은 역시나 현실이었다. 이게 만약 픽션이라면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위해 문이 쉽게 열려야 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문을 향해 가까이 다가갔다. 라이터 불빛에 비친 바깥쪽 문은 안쪽 문과 비슷해 보였다. 괜히 올라오느라 헛고생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은 좀 어떻습니까? 뒤에서 영성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그도 위로 올라와 있었다. 글쎄요, 언뜻 보기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문하고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네요. 나의 대답을 들으며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겨우 몇 발짝 걸으면서도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았다. 그냥 맨손으로 시도하는 것보다 연장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소설 중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인공이 탈출하려고 애쓰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한 영성 씨가 두리번거리는 걸 멈췄다. 오른쪽 가장자리로 그가 시선을 보냈다. 그 부분만 네모나게 튀어나와 있었다. 거기로 걸어간 영성 씨가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그때 그 조사에 의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위에 이런 장비를 준비해 놓는다고 나와 있었죠. 그가 튀어나와 있는 곳에 뚜껑을 열었다. 문처럼 활짝 열렸다. 여기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면 될 겁니다. 안에서 꺼낸 건 길쭉한 막대기였다. 막대기의 한쪽 끝부분은 90도로 구부러져 있었다. 손잡이를 연상케 하는 그 부분의 반대쪽 끄트머리는 육각형 모양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영성 씨는 그 부분이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아무리 봐도 열쇠 같아 보이지 않는 막대기를 들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으로 걸어간 뒤 육각형 모양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았다. 구멍에 끼워 넣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당연히 아시겠죠? 나의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영성 씨가 구멍에 막대기를 끼워 넣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딱 들어맞았다. 이론으로만 공부했었는데 이제야 실전에서 써먹어보네요. 그가 막대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쉽게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뻑뻑한 느낌으로 조금씩 돌아가긴 돌아갔다. 이를 악문 표정이 힘겨워 보였다. 도와줄까 하다가 나는 그만두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임무는 라이터로 불을 밝혀주는 것이었다. 그를 끌어올리느라 힘을 많이 썼다. 라이터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막대기를 힘겹게 한 바퀴 돌리자 문이 덜컹거리며 조금 열렸다. 아주 조금 열리긴 했지만 방법이 맞았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다.
영성 씨도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문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미세하게나마 문이 움직이면서 한 줄기 빛이 안으로 들어왔다. 계속 돌리다 보니까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네요. 그의 말처럼 막대기가 부드럽게 돌아갔다. 당연히 문이 열리는 속도도 차츰 빨라졌다. 어느덧 엄지손가락 길이만큼 문이 열렸다. 바깥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다. 이제 한 손으로도 막대기가 돌아가네요. 생각보다 쉽게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성 씨가 말한 걸 확인하기 위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이 켜졌다 꺼지길 반복했다. 라이터를 끄면서 나는 영성 씨를 보았다. 그도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젠장, 전기가 들어오려는 모양입니다. 영성 씨가 구멍에서 막대기를 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깜빡거리던 불이 환하게 켜짐과 동시에 각종 기계음이 통로에 가득 차 울렸다. 다시 내려가기 위해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와 영성 씨는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지도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엘리베이터는 13층에서 14층으로 올라갔다.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이대로 19층까지 올라갈 기세였다. 어쨌든 잘된 일이었다. 이대로 조심하기만 하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었다. 그래도 전기가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새어나오던 불이 꺼졌다. 통로에 가득 차 있던 기계음이 아쉬운 잔상을 남기며 멈춰버렸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꺼낸 탓에 또다시 정전이 된 것 같았다. 민망한 마음에 나는 헛기침을 내뱉었다.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영성 씨의 목소리에선 별다른 감정의 기복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라이터로 불을 밝혀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층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저 감으로 15층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짐작해볼 뿐이었다. 2층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죠? 영성 씨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이어서 그가 들고 있는 막대기를 달라고 말했다. 이번엔 내가 막대기를 돌릴 차례였다. 엘리베이터 문은 이번에도 아랫부분이 가슴에 닿아 있었다. 아까 영성 씨가 했던 대로 구멍에 막대기를 끼워 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웬만큼 힘을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뻑뻑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막대기를 돌렸다. 조금씩이지만 막대기가 돌아갔다. 온몸이 땀에 젖어 찐득찐득해졌다.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이제 겨우 막대기가 반 정도 돌아갔다. 나머지 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없는 힘까지 짜내야 했다. 정말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조금만 더 하면 부드러워질 겁니다. 문에 틈이 생기면 저도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영성 씨의 말을 듣고 나서 막대기를 힘껏 움켜쥐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대기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라이터로 불을 밝히던 영성 씨는 어느새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기 쪽으로 문을 잡아당겼다. 여기가 15층이 맞다면 집까지는 겨우 4층 간격이었다. 뛰어서 올라가면 3, 4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였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미경이가 있는 곳에는 뛰어갈 수 있었다. 문이 열리면서 안으로 빛이 들어와 주위가 제법 밝아졌다. 얼추 간격이 벌어졌네요. 이 정도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성 씨가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문이 보통 남자의 팔뚝 길이만큼 열려 있었다. 나는 막대기를 놓고 문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짚었다. 폴짝 뛰어서 그 아랫부분에 올라선 뒤 몸을 옆으로 돌렸다. 숨을 들이마셔 배를 최대한 집어넣고 개처럼 옆으로 움직여서 문을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 안보다는 역시 복도가 시원했다. 당장 위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아직도 안에 갇혀있는 영성 씨를 도와줘야 했다.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영성 씨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도 나의 손목을 붙잡고 위로 올라오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허공에 떠오른 영성 씨의 발이 안쪽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몇 번 들리고 나서야 그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문틈 사이로 빠져나온 그가 엘리베이터 문의 등을 기댔다. 나도 영성 씨 못지않게 힘이 들었지만 쉬고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나는 계단 옆 난간을 붙잡고 위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저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대꾸할 힘도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마음이 불안했다. 1분 1초라도 빨리 올라가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두세 계단을 단번에 뛰어 올라갔다. 금세 18층까지 올라온 나는 영성씨네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문틈으로 시선이 확 집중되었다. 괜한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이 나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간 나는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안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발을 이용해 문을 열었다. 안쪽 구조는 우리 집과 똑같았다. 즉 현관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거실이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그곳에서 눈길을 돌리며 나는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과 연결된 부엌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주춤거리다가 걸음을 멈췄다. 부엌이 엉망진창이었다. 냉장고와 싱크대를 비롯해 부엌에 있는 모든 가구의 문이 전부 다 열려 있었다. 바닥에 먹지 못하는 물건과 썩은 채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모든 문의 안쪽은 텅텅 비어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안 봐도 뻔했다. 이민석은 올라오면서 빈집을 찾았을 것이고 그중 한 곳인 여기에도 당연히 들어와 봤을 것이었다. 과연 가져갈 만한 게 있었는지 나로선 알 수 없지만 집주인이 이걸 보고 느끼게 될 기분은 대충 알 것 같았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빈집을 털어갔군요. 뒤에서 들려온 영성씨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 자식이 이럴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놈이 정영사와 김상병을 죽인 시간은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벌써 자기 쪽 라인으로 돌아가고도 남았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에 계속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녀석과 연락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그놈은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오면서 빈집을 찾아 음식을 털어갔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군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불현듯 의문점을 하나 떠올렸다. 그런데 저 문은 어떻게 열었을까요? 도어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여는 시스템이었다. 정전이 되어도 상관없도록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장치는 멀쩡해 보였다. 영성씨가 문고리를 만지작거렸다. 글쎄요,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죠. 순간 영성씨가 뭔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나름대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떠올린 건 최악의 방법이었다. 나의 시선이 위층을 향해 움직였다. 젠장! 한마디 내뱉고 나서 즉시 복도로 뛰어나갔다. 나는 영성씨가 최 선생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이민석이 19층에 있는 그녀를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으로 번져나갔다. 녀석이 눈치가 있다면 영성씨와 최 선생 사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터였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최 선생과 함께 있는 사람이 미경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혹시 손찌검이라도 당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계단을 한달음에 뛰어 올라갔다. 불길한 예감대로 우리 집 현관문도 살짝 열려 있었다. 망설이지 않고 문을 활짝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가득 피비린내가 스며들어 있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다.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미경아. 그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입에선 익숙한 그 이름이 튀어나왔다. 잠이 들었거나 잠시 정신을 잃은 모양이라고 여기며 나는 가까이 다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인기척이 느껴졌을 텐데도 그녀는 꼼짝달싹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를 향해 손을 뻗어보았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깨를 붙잡았다. 지금 그녀는 나를 등진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깨를 잡아당겼다. 그녀의 몸이 옆으로 움직여 등이 바닥에 닿았다. 미경이었다. 그녀는 입을 약간 벌린 상태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거짓말 같은 장면이었다.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선이 자연스레 옆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에 꽂혀있는 칼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피는 거기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 칼을 보자 정신이 혼미해졌다. 머리가 텅 비는 것 같더니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다. 죽인다 씨발놈. 이를 부드득 갈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친 숨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만약 그 새끼라면 당장 죽이고 말리라 다짐하며 뒤돌아섰다. 나를 쫓아온 영성씨가 숨을 헐떡이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한 표정이었다. 나의 그녀는 죽었고 그의 그녀는 지금 이곳에 없었다. 우리는 당장 이민석을 찾으러 가야 했다.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고 나서 움직여보자는 영성씨를 뒤로 한 채 나는 무작정 옥상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훌쩍 뛰어 올라가 문 앞으로 다가갔다. 옥상으로 나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데 바깥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간 나 역시도 저 총성의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하다못해 칼 같은 무기라도 있어야 대항해볼 텐데 지금 나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였다. 솔직히 말해서 복수심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문고리를 쉽게 돌리지 못했다. 철호씨, 뒤에서 영성씨가 내 이름을 불렀다. 순간 나는 옥상으로 나가길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창피하게 여겨졌다. 섣불리 나갔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도 그래야 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분노와 복수심이었다. 무슨 일이든 견뎌내리라 다짐하며 문고리를 돌렸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으나 나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문을 연 나는 곧바로 옥상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처음으로 내 시야에 들어온 건 10층에 사는 아이가 자살할 장소로 선택했던 그 난간이었다. 그곳에 닿았던 시선을 얼른 옆으로 돌렸다. 살풍경한 모습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을 보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한 무리의 인간들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다. 덩치가 작은 한 남자는 시칼을 허공에 휘두르고 있었다. 그 앞에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사내가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사내는 칼 따윈 두렵지 않은 듯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걷어들이길 반복했다. 위협의 강도가 커질수록 허공을 가로지르는 시칼의 움직임도 날카로워졌다. 그렇게 대치 중인 두 사람 뒤에서는 사방으로 피가 튀고 있었다. 배에 칼이 찔린 남자가 입안에 고여있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공격을 가한 쪽이 허리를 숙여 칼을 뽑아 들었다. 그가 들고 있는 칼은 군대에서나 사용할 법한 대검이었다. 배에서 그 대검이 뽑히는 순간 칼에 묻은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대검의 주인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광인의 미소였다.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지만 눈빛에선 살기가 감돌았다. 그런 그가 허리를 펴고 뒤돌아서는 순간 그에게 다가간 이민석이 총검술 자세로 소총 개머리판을 있는 힘껏 휘둘렀다. 정확히 턱을 강타당한 남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쓰러지지 않는 걸 확인한 이민석이 이번엔 남자의 이마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치었다.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가 뒤로 넘어갔다. 죽은 사람 위에 쓰러진 그를 향해 이민석이 또 한 번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그는 정신을 잃었다. 멀리서 봐도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사지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하더니 온몸이 축 늘어졌다.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를 향해 놈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다. 끝내 죽이고 말 거라는 의지가 온몸을 통해 뿜어져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가슴이 빠르게 두근대기 시작했다. 그만해, 제발. 속삭이듯 나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당연히 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았을 것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만하라고 이 개새끼들아. 가슴 속 깊숙한 곳에서 튀어나온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상대방을 향해 사리를 드러내며 각자 무기를 휘두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 중에는 이민석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총으로 공격을 가하던 놈이 허리를 숙여 죽은 남자의 손에서 빠져나온 대검을 집어들었다. 허리를 편 이민석이 소총에 대검을 부착시켰다. 원래 그런 모양이었던 것처럼 딱 들어맞았다. 이것 좀 달라는데 더럽게 저항하더군요. 그냥 얌전히 내놨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놈은 말하며 이쪽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나를 향하는가 싶더니 옆으로 살짝 움직였다. 문을 통해 옥상으로 나오고 있는 영성 씨의 인기척을 나도 느낄 수가 있었다. 젠장,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민석 일당이 벌인 일을 목격한 영성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의 바르게 존댓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 저 앞에는 살육의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인간은 3명이었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건 다섯으로 하나같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까 내가 보았던 상황에 의하면 이민석 일당 중 한 명도 대검으로 공격당해 목숨을 잃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4대4로 싸우다가 상대편은 전멸하고 이민석 일당 중에서는 한 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이었다. 나머지 3명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다음 목표물을 찾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소총을 든 이민석이 나머지 둘을 대표해 앞으로 나섰다. 안 그래도 이 사람들과 협상을 마친 뒤 당신들한테 가려고 했습니다. 놈이 협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다. 협상? 도대체 협상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나 사용하는 거야? 영성 씨가 앞으로 나서며 어이가 없다는 투로 한마디 내뱉었다. 도저히 말로는 통하지가 않아서 말이죠. 놈이 죽은 사람 중 한 명을 발로 건드렸다. 영성 씨는 허리에 손을 갖다 대며 고개를 저었다. 살인마를 코앞에 둔 와중에도 그는 차분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죽은 사람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영성 씨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마주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성 씨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놈을 향해 다시금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냐는 거야? 왜 한 사람은 죽어있고 한 사람은 사라져버린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영성 씨가 대신 꺼내주었다. 영성 씨는 지금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칼날이 피로 얼룩져 있는 걸 보니 미경이의 배에 꽂혀있던 칼인 것 같았다. 제가 말이죠. 무언가를 갖고자 결심하고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랍니다. 놈은 이어서 영성 씨를 향해 턱짓을 해보였다. 그쪽도 정영사한테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상황 중에서 식량과 관련된 문제를 말이죠.
어떻게든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쪽 라인에서 빈집을 털려고 했지만 씨발 연놈들이 집을 비우면서 현관문을 잠가놓고 간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겨우 현관문이 열려있는 곳을 찾았다 해도 기대한 만큼 식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어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걸 열심히 찾았죠. 그렇게 빈집에 들어가 식량을 찾으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무전기로 연락이 온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군인 흉내까지 내봤지만 당신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허탕을 치나 싶었는데 19층으로 올라간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더군요. 웬일인지 당신들이 함께 내려갔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예감과 함께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빈집이나 다름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함께 내려간 게 사실이라면 18층은 비어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19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여자 혼자 집안에 남아있기엔 불안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자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둘이 함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말한 놈이 이번엔 나를 향해 턱짓을 하더니 얘기를 계속 이어갔다. 한쪽 어깨에 소총을 메고 바지춤에 권총을 꽂아놓은 이민석이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움켜잡으며 19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놈은 틈틈이 엘리베이터를 확인했다. 4층에 멈춰 선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래층에 있을 거라고 확신한 놈은 19층에 있는 나의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소리가 울렸음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놈은 조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렸다. 노크와 다른 느낌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놈은 자신이 누군지 알려준 뒤 무전기 배터리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18층에 아무도 없어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집 안에서 듣고 있던 미경이는 문을 열지 않고 목소리로만 배터리를 문 앞에 놔두라고 대답했다. 놈은 알겠노라고 대꾸한 뒤 팬터마임을 보여주듯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 물건을 갖다 놓은 척하고 나서 옥상으로 몇 발짝 움직이다가 걸음을 멈춘 것이었다. 뒤돌아서면서 자세를 얼른 낮추고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제발 먹이를 덥석 물어주길 바라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몇 계단 올라가 있던 놈은 잽싸게 뛰어내려가 열린 문틈으로 소총을 끼워 넣었다. 놀란 미경이가 문을 닫았지만 소총에 걸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놈은 소총으로 그녀를 위협해 문을 열게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놈은 최 선생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영성신의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았다. 최 선생으로서는 길게 시간을 끌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 미경이 뒤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녀는 비밀번호를 순순히 알려주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원래 계획대로 18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는 물건만 챙겨갔다면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다. 놈은 집 안에 배어있던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다. 음식 냄새를 맡은 놈이 부엌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놈이 등을 보인 순간 미경이가 놈을 향해 달려들었다.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던 놈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다. 놈은 미경이가 밀치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졌다. 바닥에 코를 처박은 놈은 얼른 자세를 잡아 소총을 겨누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는 없었다. 실탄을 아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총성으로 인한 소음도 문제였다. 이런 아파트에서 총을 쏘게 되면 층수와 상관없이 소리가 울릴 것이었다. 이 문제를 떠올린 놈은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놈이 쓰러질 때 생긴 충격으로 싱크대 문짝이 하나 열려 있었다. 그 문짝 안쪽에 식칼이 꽂혀 있었다. 놈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식칼을 뽑았다. 방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 순간엔 정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세상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선 이제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저질러야 하는 거죠. 얘기를 마무리하려는 놈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얘기를 듣는 내내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경이가 죽은 이유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서 음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자가 덤벼든 것이었다. 적당히 힘으로 제압해도 충분했을 터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다 해도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이런 말을 꺼낸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목소리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놈은 나에게 피식 웃음을 날렸다. 상황은 변했습니다.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전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세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놈이 말하는데 다른 쪽 라인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경첩에서 울려 퍼진 날카로운 쇠소리에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온 건 다름 아닌 최 선생이었다. 영성 씨가 그녀를 부르며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괜찮으세요? 그녀에게 묻는데 이민석이 소총으로 영성 씨를 겨눴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영성 씨가 걸음을 멈췄다. 전 괜찮아요. 그녀는 말하고 나서 나를 쳐다보았다. 미경이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미경이는 죽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얼굴에 작은 외상 하나 없었다. 이민석이 영성 씨를 향해 소총을 겨눈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이곳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모든 걸 잊어야 합니다. 이상현상 이전에 존재했던 쓸데없는 감정에 연연하다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놈이 말하는 동안 최 선생은 나의 눈빛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결국 굴복당한 것이었다. 영성 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뭐 하나만 물어보자. 영성 씨가 담배를 물었다. 궁금한 게 뭡니까? 담배에 불을 붙인 영성 씨가 연기를 내뿜었다. 하얀 연기가 허공으로 퍼져 나갔다. 언제가 됐든 빈집만 터는 건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들어가서 음식을 빼앗아야 할 거야. 약탈자처럼 그 총으로 위협하면서 말이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놈이 총구 방향을 아래로 내렸다. 놈이 짓고 있는 미소는 나를 향한 비웃음이었다. 가슴에 맺혀있는 무언가가 단단해졌다. 영성 씨가 그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내 말은 이곳에서 빼앗을 수 있는 음식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걸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할지 계획은 세워놨나? 영성 씨의 물음에 놈이 표정을 지웠다. 냉랭한 기운이 감돌 정도로 차가운 얼굴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고깃덩어리를 하나씩 사냥해서 먹어야겠죠. 그 괴물들처럼 말입니다. 놈이 소총을 위로 치켜들었다. 총구 방향이 영성 씨의 머리를 겨냥했다. 내 눈에도 그게 보였으니 당사자인 영성 씨 또한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터였다. 그런데도 그는 피하지 않았다.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영성 씨의 머리가 수박처럼 박살나고 말았다. 솔직히 말하면 사냥도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이민석 뒤에 있던 두 녀석은 아까부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안으로 옮기고 있었다. 안 그래도 그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악취나 풍기게 될 시체를 건물 밖으로 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던 참이었다. 그들 주위에 있던 5구의 시체를 모두 안으로 옮긴 그들이 영성 씨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났다. 한번 뒷걸음치기 시작하자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계속 뒷걸음치면서 나는 최 선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의 의미를 나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옆에 있는 이민석의 소총이 나를 향해 움직였다. 다음 목표물이 정해진 모양이었다. 새로운 세상에선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뒤로 물러나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데 무언가가 엉덩이에 닿았다. 살짝 뒤돌아보니 옥상 난간이었다. 가슴 높이까지 올라와 있는 난간 아래를 보기 위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수많은 좀비들이 먹을 걸 찾아 헤매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 그것들과 똑같은 괴물이 이곳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저 아래 세상이나 이곳이나 똑같이 변해버렸다. 거기 바지춤에 꽂혀있는 무전기를 챙기세요. 그것 때문에 다시 가려고 했던 거니까. 뒤에서 들려온 놈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영성 씨의 바지춤에서 무전기를 챙긴 그들이 시체를 질질 끌고 갔다. 기존에 존재했던 질서는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이 세상에 남은 건 무질서밖에 없었다.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나에겐 남아있지 않았다. 이민석이 소총을 내려놓더니 어깨에 맸다. 아저씨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택? 나는 난간 너머로 팔을 내밀었다. 벽에 손이 닿았다. 더위에 뜨거워진 기운을 느끼며 놈을 노려보았다. 솔직히 저도 아저씨 부인을 죽인 게 찝찝하거든요. 사고나 실수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놈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방금 난간 아래를 보았을 때 시야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모습 중 한 가지를 찾아내기 위한 시도였다. 어쩌면 그것이 내 손을 보고 먼저 달려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벽을 타고 올라오던 아기 좀비였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죽음을 앞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세상은 이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버렸다. 선택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그 아저씨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놈이 말하자 옆에 있던 최 선생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헛구역질을 했다. 정상적인 음식이 떨어지고 나면 그녀도 살아남기 위해 인육을 먹어야 하는 처지였다. 상상만으로도 속이 불편해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저희와 함께 살아남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다렸던 것이 내 손을 덥석 물었다. 작은 치아가 손날에 박히는 걸 느끼며 나는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세 번째는 뭔가? 내가 묻자 놈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기서 떨어져 죽는 것이죠. 답은 이미 나와 있구만. 나는 말하고 나서 모든 힘을 팔에 집중했다. 손날에 살이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기 좀비를 매단 채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낚싯바늘에 걸려 물 밖으로 올라온 물고기처럼 아기 좀비는 몸을 꿈틀거렸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아기 좀비를 한 손으로 붙잡아 억지로 떼어냈다. 손날 부분에 살이 함께 떨어져 나갔지만 나는 참을 수 있었다. 놈의 당황한 모습이 모든 걸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기꺼이 세 번째를 선택하겠네. 아기 좀비를 목표한 지점을 향해 던졌다.
놈이 소총으로 사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기 전이었다. 아기 좀비는 정확히 놈한테 날아갔다. 옷에 달라붙은 아기 좀비가 놈의 배를 물어뜯었다. 떨어뜨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시발, 이게 뭐야? 뒤늦게 소총을 움켜잡은 녀석이 개머리판으로 아기 좀비를 마구 내리쳤다. 옆에 있던 최 선생은 기절하듯 바닥에 쓰러졌다. 의도한 대로 장면이 연출된 걸 보고 나서야 나는 난간 위에 손을 갖다 댔다. 복수를 성공했기에 미련 따윈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뒤돌아선 뒤 난간 위로 올라갔다. 지옥으로 변해버린 세상이 내려다 보였다. 나는 눈을 감고 나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뒤에서 총성이 들려왔다. 나를 향한 건 아니었다. 놈이 아기 좀비를 쏴 죽인 것이겠지만 물린 뒤라서 헛짓에 불과했다.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다. 몸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허공에 존재하는 건 오로지 나밖에 없었고 들리는 것이라곤 고통받는 인간의 비명과 먹이를 찾아 헤매는 좀비들의 울부짖음뿐이었다.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천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